북텔러 디지털 타임즈의 김미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바빠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네. 비염이 좀 심해져 가지고 어.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아무도 모르셨을 건데. 그러신가요? 괜히 네. 제가 말씀을 드렸네. 아닙니다.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애청자 여러분들이 김미경 기자를 엄청 찾으셨는데, 그럴 우리가 리가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분기별로는 한 번씩 하자. 그럼 1년에 4편이 네네. 돼야 되는데, 네. 결국 분기가 안 됐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반기에 한 번씩 네네. 하기로 했습니다. 츠지 히토나리의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가네시로 가즈키의 고. 이거 정말 지금 역주행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울림이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 두 작품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 거니까 이제는 재생 목록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김미경 기자 이렇게 치시면 재생 목록이 뜨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랑을 주세요 하고 고 두 편 다 한꺼번에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작품은 사실 추리 소설로 잡히지는 않는 작품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작품은 추리 스릴러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목이 어 악의 죽은 자의 일기입니다. 예. 악의하고 땡땡 있고 죽은 자의 일기인데 이 악의 하면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아마 히가시노 게이고의 악의를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악의 내가 아는 그 악의인가? 음음음음. 네. 네. 여기 그 뒤에 붙은 게 이건 뭐 부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전체가 제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죽은 자의 일기인 거 보니까 네. 돌아가신 분이 남겨 놓으신 일기가 어떤 뭐 수사의 단초가 되거나 네네. 또 아주 그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죽은 자의 일기만 보면 이것도 편지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네. 또 그렇게 또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은 뭐 당연히 전혀 다르고요. 네네. 이 어떤 분이 쓰신 거죠? 정혜연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인데요. 네. 최근에 홍학의 자리라는 네. 책으로 좀 유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홍학의 자리. 네네. 네. 근데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음. 음 네, 어떻게 좀 악의라는 작품부터 먼저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해 접하게 주시고. 돼서 예. 음. 좋습니다. 이 정혜연 작가는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 추천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은 이 방송 말미에 자세히 더 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 작품 배경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작품의 배경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영인시가 무대가 되는데요. 영인시. 예. 네. 좀 가공의 생소하신 도시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인시라고는 나오는데 뭐 이렇게 도시의 특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 서울시 정도 되는 그런 어. 큰 대도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주인공 격인 이제 서동현이라는 경찰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영인 경찰서의 경감입니다. 음. 영인시 제일월 타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살인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음. 근데 윗선에서 갑자기 이제 수사를 종결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어. 본인이 끝까지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형사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냄새가 나는데. 그 네. 윗선에서 이거 왜 종결하라고 압박을 하죠? 예. 그러게요. 그리고 전부인인 이혼한 하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아직까지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음. 예, 전부인인 하수아는 개원 2년 차가 된 피부과의 원장으로 등장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서동현과 하수아는 지금은 이혼한 사이인데 그래도 사이는 괜찮은 가깝게 네네. 지내고 있군요. 네. 네. 다음은요? 예, 그리고 강호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영인시장 선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네. 여당의 후보로 나선 인기 정치인입니다. 음. 예, 평소에는 뭐 조용한 성격의 부인인 이제 주미란과 함께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 장옥란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네. 본인한테는 좀 심각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장옥란이 워낙에 떠받들듯이 좀 키운 탓에 네.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기 친어머니죠. 장옥란. 네. 근데 치매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은 네. 네. 그리고 강호성의 부인이 이제 주미란이 주요 등장인물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암 말기 환자입니다. 아. 예, 그리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장옥란의 좀 갖은 행패에도 그녀를 보살피면서 좀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음. 그런데 남편의 좀 숨겨진 악한 본성을 알게 된 뒤에 이를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바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네.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강호성과 주미라는 지금 부부인 사이인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방옥순이라고 강호성 일가의 집안일을 하는 입주 가사 도우미가 등장을 합니다. 연세가 좀 많죠? 예, 연세가 좀 있는 편이고요. 예. 주미란의 힘든 생활을 곁에서 좀 지켜봐 주면서 서로 위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인 장옥란과 남편인 강호성의 눈치를 네. 안 볼래 예.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이기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시어머니는 주미란의 시어머니고 네네. 강호성은 주미란의 남편이 남편. 되는 네. 거죠. 예. 그리고 뭐 잠깐 나오지만 그 강호성의 최측근 보좌관인 정태용이라는 네. 인물도 이름이 나옵니다. 자 네네. 지금 이제 주요 등장인물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한국 그 이름이라 좀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화면에 지금 띄워 놨습니다. 아 네. 화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 구조가.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 보죠. 정혜연 작가의 장편 소설 악의 죽은 자의 일기라는 작품이고요. 디지털 타임즈의 김미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탁드리죠. 네, 사건은 어느 날 영인경찰서 112 신고센터로 한 여인이 아파트 17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영인시에서 날고 긴다는 정재계 고위층 인사들이 살고 있는 제일월 타운입니다. 이 아파트는 1층부터 5층까지 레스토랑, 헬스클럽, 마트 같은 시설이 입주해 있고요. 6층부터 꼭대기층까지는 거주 생활 공간인 꽤나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동영 경감은 사망한 여자가 살고 있던 1702호에 방문했다가 또 다른 시신을 발견합니다. 70대 노인입니다. 추락사한 사망자는 주미란, 집안의 사망자는 장옥란, 바로 주미란의 시어머니입니다. 장옥란은 목을 졸려 사망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은 주미란의 남편이자 장옥란의 아들인 강호성입니다. 그는 국민당이라는 집권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열흘 후에 치르는 영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서동현은 그 집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방옥순을 만나서 주미란과 장옥란에 대해 묻습니다. 방옥순은 장옥란이 늦은 밤 딸기가 먹고 싶다고 요청해 인근 마트를 다녀온 뒤 사건 현장을 목격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문을 연 대형마트까지 다녀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 장옥란의 아들이자 주미란의 남편인 강호성이 도착합니다.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 올라간 강호성은 거실 중앙 흰 천이 덮인 장옥란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서동현이 강호성 씨라고 부르자 속으로 감히 어떤 새끼가 강호성에게 씨를 붙이느냐며 불쾌해합니다. 강호성은 아내 주미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보여줍니다. 주미란은 내가 매일 아프다고 해서 당신도 지칠 거야. 미안해. 나도 살기가 힘들었어. 그것만 이해해줘. 라는 문자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장옥란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간호하던 주미란이 자신의 병을 비관해 시어머니를 목졸라 죽이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서동현은 혹시 문자 메시지 외에 주밀안에 일기 등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강우성은 왼팔을 긁으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서동현에게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강우성이 주밀안과 결혼을 한 것은 그녀가 고아 출신에 가진 것 없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꿈꾸는 그에게 욕심 없고 진솔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서동현은 현장을 나오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부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강호성은 부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또 강호성은 집에 들어와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부여잡고 울면서도 어머니의 시신을 덮어준 천을 거둬 어머니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살이라는 경찰의 설명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던 사람처럼요. 서동현은 이렇게 말했다. 그 장옥란에 시신을 덮고 있는 천 말이야. 그 강호성은 그걸 걷어보지도 않더라고. 병사를 제외하곤 자신의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에 뛰어간 사람이. 그것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갔는데 그 시신을 덮고 있는 천을 걷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더군다나 얼굴을 확인하고도 부정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 아무리 들어오는 입구에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과 함께 거실에 시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전혀 납득 가는 행동이 아니다. 내가 아까 목이 졸렸다고 말을 했거든. 근데 강호성은 놀라지도 않던데? 서동현은 이렇게 덧붙였다. 장옥란이 교사를 당한 것은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서동현도 알 수 있었다. 연락을 받고 현장 상황을 본 뒤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강호성에게도 그의 아내와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지만 그 사망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교살,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직접 교살을 했다는 것을 처음 한 남자의 표정이 그냥 슬프기만 했던 것이 과연 일반적인 반응일까? 네, 서동현의 의심처럼 강호성은 그의 어머니가 목이 졸려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거 준비차 선거 사무실에 있다가 급히 집으로 돌아오라는 장옥란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장옥란은 CCTV가 없는 VIP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강호성은 집에 돌아와 아내 주미란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그에게 장옥란은 서류 더미를 하나 건네줍니다. 바로 그의 온갖 비리가 담겨 있는 서류였습니다. 주미란은 그 서류를 언론사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장옥란이 주미란을 공격한 것입니다. 장옥란은 강호성에게 주미란의 휴대전화로 유서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장옥란의 살인 계획을 들은 강호성은 장옥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줄을 감아 장옥란의 목을 졸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살아있던 주미란을 베란다에서 밀어 추락사를 시켜버립니다. 치매에 걸린 장옥란이 혹여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살인 공모를 입 밖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강호성이 장옥란과 주미란을 모두 살해한 것입니다. 강호성은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그의 부름에 베란다로 가던 장옥란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범죄는 숨기기 어려울 거예요. 강호성은 장옥란의 등 뒤로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 단숨에 줄을 그녀의 목에 감았다. 팽팽히 줄을 당기자 장옥란의 몸이 일거에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치매잖아요. 강호성은 더욱 줄을 강력하게 당겼다. 버둥거림이 더욱 격렬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이 장옥란의 목을 파고들었다. 한춤에 버둥거림 끝에 몸이 축 늘어졌다. 강호성은 그제야 손에 힘을 풀었다. 줄이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미약한 몸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강호성은 손에 감긴 줄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시간이 없었다. 가사 도우미 방옥순이 돌아오기 전에 이를 빨리 해치워야 했던 것이다. 조급함 이외에는 마음이 아프다는 감정이 전혀 없어서 의아할 정도였다. 그 다음 그는 몸을 낮추고 아내 주미란을 질질 끌어서 베란다로 옮겼다. 바깥에서는 그의 존재를 절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강호성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몸을 살짝 들어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후회할 사이도 없이 그녀의 작은 발이 강호성의 손을 떠났다. 혹시라도 바깥에서 보일까봐 그는 몸을 납작 엎드렸다. 쿵! 끔찍한 소리였다. 이어 행인의 비명소리와 지나가는 차량의 경적소리가 하늘을 어지럽혔다. 그는 잠시 머리가 멍했다. 하지만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서 집을 벗어났다. 자신의 치부가 담긴 서류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처음 왔던 그대로 VIP 승강기를 이용해서 건물 밖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강호성의 살인은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본 서동현에게 꼬리가 잡힙니다. 서동현은 가사 도우미 방옥순으로부터 주미란의 일기장을 손에 넣고 주미란이 강호성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증오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주미란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음을 느낀다. 이제는 결심할 때가 되었다. 남편의 배를 가르면 뭐가 나올까? 추악한 욕망, 불결한 어둠, 배신, 교만, 비틀린 욕정. 같은 숨을 내뱉을 때마다 그것들을 한꺼번에 울컥 쏟아낼 것이다. 나는 마침내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법은 그를 올가맬 수 없으니까. 강호성을 의심하고 있는 서동현은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갑니다. 강호성은 자신의 최측근 보좌관인 정태용에게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자신과 한 배를 탄 정태용이 배신할 리 없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강호성은 사건이 언론에 흘러가지 않도록 막겠다는 정태용에게 한 소설가의 말을 들려줍니다. 한 소설가가 말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소설가란 자기 부모의 장례식에서도 소재를 찾고 줄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야. 나는 소설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사사로운 정치인의 가정사나 아내의 서글픈 죽음도 정치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설령 그것이 자기 부모의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강호성은 눈을 치켜뜨고 정태용을 응시했다. 정태용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호성은 눈을 깊이 감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감은 두 눈 속에서 그는 시계의 초침을 들었다. 초침이 단 8번쯤 들려왔을 때 정태용이 보도 유예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호성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기자회견에 입고 나갈 양복은 조금 추리한 것이 좋겠구만. 강호성은 홀몸으로 자신을 키워낸 장옥란이 인생의 목표였던 아들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죄물이 돼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동현의 수사가 계속 진전되자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종결시켜 버립니다. 서동현은 청장에게 주미란 장옥란 모두 타살이라는 정황과 여러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특히 주미란이 장옥란을 교살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범행 도구, 장옥란의 목조른 끈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분명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장옥란을 교살하고 범행 도구를 감췄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러나 경찰청장은 확실한 물증이 되지 못한다면서 묵살합니다. 그때 강호성 사건이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강호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모친과 부인이 사건에 휘말려 사망한 것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인 부인이 치매 환자인 시모를 모시다가 안타까움에 동반 사망을 꾀한 것으로 발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선언합니다. 강호성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영인시의 시장 후보가 아닌 한 여자의 못난 남편이자 가족을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식으로서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기사로 접하신 것처럼 저한테 닥친 불행은 모두 사실입니다. 제 어머니는 최근에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에 한 인간으로서 혹은 한 명의 여자로서 제 어머니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를 보살피던 제 아내 역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말기의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투병 중에도 어머니를 떨리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치듯 돌연 갈라져 나왔다. 강호성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을 애써 참는 비운의 정치 스타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가 수없이 터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영인 시민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고 여러분이 열망하는 도시, 누구도 불행하지 않은 도시,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런 소명을 이루어내고 존경하는 영인 시민 여러분의 믿음직한 일꾼으로 영인시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의 치기 어린 희망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어머니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남자인 제가 어떻게 시민 여러분을 지키며 제 가정조차 지키지 못한 제가 어떻게 영인시를 지키겠습니까? 강호성은 숨을 몰아쉬었다. 눈이 충혈되는 것이 느껴졌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눈물이 흘러내려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지만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강호성은 아주 잘 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제18대 지방선거 영인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서 영인시를 더욱 강성한 도시로 키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가정조차 지키지 못한 약한 남자로서 이제 일개 강호성으로 돌아가 큰 반성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간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사죄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처음 그랬던 것처럼 강호성은 단상에서 조금 비켜서서 앞으로 나왔다. 기자들은 차마 질문조차 쏟아낼 수가 없었다. 그들이 예상했었던 것은 항변과 의혹 가득한 해명뿐인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전혀 달랐다. 카메라 플래시만 터지는 기자회견장을 둘러보며 강호성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로부터 8시간 뒤, 강호성의 시간은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대한노인회, 여성회, 인권위를 포함해서 협회라는 이름이 붙은 곳들은 저마다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호성의 후보 사퇴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에 걸려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어머니를, 이미 생애 끝을 앞둔 며느리가 죽음의 길로 같이 들어선 이 사건은 병 앞에서는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을 뿐, 그 누구도 책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인터넷 댓글 역시 강호성에게 우호적이었고
1분에 3, 40개씩 쏟아지는 관련 기사는 제목만 다르고 전부 같은 내용들이었지만 강호성을 비난하는 문구는 단 한 글자도 없었다. 여론은 불행한 일에 당한 강호성을 다시 선거판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사건, 이 사건은 유력한 후보였던 그를 더 유력한 후보로 만들어줍니다. 서동현은 강호성의 태도를 보면서 그가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개인적으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서동현은 주밀안의 가계부 영수증에서 대량의 과자를 주기적으로 구매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과자를 구매한 날 서린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 것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밀안이 서린 보육원에 다녀온 날이 꼭 강호성이 다녀온 이튿날이라는 규칙을 찾아냅니다. 직감적으로 보육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서동현은 보육원에 주목합니다. 서동현이 말했다. 난 말이야, 분명히 주미란과 장홍란, 적어도 둘 중 하나의 목숨은 강호성의 이 자기 손으로 끊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강호성이 죽였다는 거지. 어쩌면 둘 모두 강호성이 죽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강호성의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 기간이야. 왜 하필 지금이어야만 했을까? 왜 하필 두 사람은 지금 이때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풀지 못하면 이 사건은 영영 해결할 수 없어. 강호성은 사실 소아성애자였습니다. 강호성은 서린 보육원의 원생인 진영이를 주기적으로 성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린 보육원은 장옥란이 운영하던 푸른창 건설이 후원하고 있었고 원장은 뒷돈을 받으면서 강호성의 악행을 눈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진영이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강호성이 서린 보육원에 다녀간 다음 날 주미란이 꼬박꼬박 보육원을 찾은 것도 이를 알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미란은 일기에 자신의 괴로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단 한 가지라도 바로잡아야 해.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강호성을 괴물로 만든 그의 배경을 그리고 그의 날개를 꺾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나는 곧 죽을 테니까. 서린 보육원을 다녀온 날이면 온몸이 지하로 끌려 들어갈 것처럼 무겁다. 인간으로서의 너무나 미약한 육신이 싫다. 아이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남자가 사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 내 자신이 너무 역겹다. 나를 괴롭히는 많은 감정들과 싸우고 있다. 오늘은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듯이 아이를 구해준다고 말했다.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이제는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동현은 가사도우미 방옥순을 만나 조심스럽게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방옥순이 주미란의 다이어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옥순으로부터 주미란이 그 집에서 힘든 생활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장옥란이 치매 증상을 보일 때마다 주미란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고 주미란은 고스란히 그 폭력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서동현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간 방옥순은 강호성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줍니다. 바로 주미란이 갖고 있던 강호성의 비리 서류 사본입니다. 강옥수는 왜 자신에게 서류를 주냐고 묻는 강호성에게 협박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녀는 강호성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서류를 전달하면서 자신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주미란에게 은혜를 입은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빕니다. 안타깝게도 서동현의 수사는 번번이 강호성의 눈과 귀를 피하지 못합니다. 방옥순을 만난 것도 서린 보육원에 다녀온 것도 다 들통이 납니다. 서동현은 전 부인인 하수아가 피부과 의사라는 것을 이용해 봉사활동차 서린 보육원에 방문하도록 계획하고 몰래 진영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수아는 보육원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인 진영이가 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아이를 치료하겠다며 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원장은 수아를 따돌리고 진영이를 해외로 입양을 보내버립니다. 서동현은 주미란이 비리 서류를 제보하려고 했던 기자와도 만나 수사와 취재를 병행하려고 했지만 이 일까지도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기자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중태에 빠집니다. 그때 강호성은 하수아의 피부과를 찾아가 자신이 알레르기 치료를 받는 척하면서 서동현을 향한 협박을 남깁니다. 강호성은 하수아 원장의 얼굴을 슬쩍 본 다음 원장실 내부를 훑어보았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병원이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 것의 느낌이 강하다. 여자의 얼굴은 미인형에 가깝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때문에 조금은 차가운 느낌이 들지만 웃으면 꽤 호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서동현 형사같이 투박한 남자에게는 과분한 여자다. 평소에 하던 대로 강호성은 사람들의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데 좋은 미소를 지었다. 하수아가 병원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자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긴 강호성은 그 의자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릴 뻔했다. 등받이도 없는 원형으로 된 1인용 의자였다. 천하의 강호성을 이따위 의자에 앉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병원에 가는 일은 많지 않지만 가끔이라도 가는 날이면 병원 원장부터 과장, 그 밑에 레지던트들까지 입구에 마중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VIP실의 최고급 푹신한 소파에서 진료를 받는다. 이따위 의자는 발로 걷어차주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온 다른 목적이 있다. 어디가 불편한지를 묻는 하수아 원장에게 강호성은 자신이 심각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면서 너무 긁어서 피 터진 상처가 난 팔뚝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자, 원장님, 서동현 형사 와이프 되시죠? 라고 물었다. 하수아가 와이프였던 사람이라고 정정해주자. 그래도 서 형사가 마음을 많이 쓰고 있던데요. 라고 말해주었다. 수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다. 강호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정태용 보좌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혼 후에도 이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강호성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수아라는 인물은 서동현 형사를 괴롭히는데 꽤 좋은 소재가 되어줄 듯했다. 치료를 마치고 강호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수아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강호성이 손을 뻗어 악수를 청했다. 서동현에게 다녀갔다는 말을 전하겠다는 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말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동안 아주 고마웠다라고 말이에요. 그간의 은혜는 어떻게든 꼭 갚겠다고 전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서동현은 분노하면서 강호성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 그를 방옥순이 제지합니다. 방옥순은 서동현에게 벌하는 건 당신이 아니다라는 뜻 모를 말을 남깁니다. 서동현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방옥순의 말을 떠올리고는 생각합니다. 방옥순이 말한 벌하는 사람이 주미란일 수 있다고 깨달은 것이지요. 서동현은 방옥순이 자신에게 억지로 전달해준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상자 안에는 장옥란이 주미란에 내려친 피 묻은 트로피와 국가수 법의관의 인터뷰 기사를 오린 신문지가 들어있습니다. 법의관은 인터뷰에서 심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과민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동현은 강호성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방옥순이 주미란의 계획에 따라 강호성의 자동차 시트를 메밀로 바꿔놓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서동현이 서둘러 강호성의 행적을 쫓아가지만 강호성은 이미 그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겪고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그 현장을 직접 보러 간 방옥수는 서동현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대교 밑으로 뛰어내립니다. 서동현은 얼마 후 방옥순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서동현의 수사에 협조하려고 했던 방옥수는 강호성의 힘으로 수사가 강제 종결되는 것을 보고는 주미란이 준비한 계획을 자신이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사도우미 방옥순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척할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작은 사모님의 다이어리를 발견한 뒤에 저는 작은 사모님이 얼마나 그분을 죽이고 싶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뜯어내서 형사님은 보지 못하셨겠지만은 거기에는 서린 보육원에 다니면서 의원님이 했던 짐승만도 못한 짓에 대한 악행도 적혀 있었어요. 서 형사님께서는 다른 경찰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과는 달리 그분의 죄악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이 진심임을 알고 너무나 기뻤어요. 적어도 그분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더라도 흠집 정도는 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사건이 아무 일 없이 종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뒤를 캐던 기자님이 또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역시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의원님 곁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의원님께 믿음을 심어줘서 옆에 남아 있어야만 작은 사모님의 의지대로 그분을 벌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작은 사모님이 의원님을 잡으려고 만든 서류의 복사본을 제가 의원님께 전달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그 집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서린 보육원의 최진영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 계획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형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제 선택이 옳았다고 깨달은 거지요. 그 의원님의 자동차 시트 소재로 사용한 메밀 껍질에 관련된 계획도 모두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걸 제가 실행한 것뿐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을 벌하는 것은 작은 사모님의 마지막 소원이셨습니다. 그분을 벌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사모님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행해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죠. 저 제가 뜯어낸 작은 사모님의 일기를 상자에 같이 동봉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작은 사모님이 아무리 제가 모시던 분이고 또한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동정한다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요,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저는 작은 사모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제 아들놈은 쓰레기였어요. 쓰레기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고 그러다가 식물인간이 돼서 겨우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병원비를 모두 작은 사모님께서 대주셨어요. 제 경제력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작은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죽을 때까지 쓰레기처럼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방바닥에 드러누워 죽어갔을 겁니다. 근데 작은 사모님 덕분에 제 아들놈이 그나마 사람답게 간병인의 보살품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사모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작은 사모님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보육원 기록으로는 발견 당시 2살이었다는 것, 강원도의 한 기차 역사에서 울다 지쳐 잠든 채 발견되었다는 것.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두 살 때 발견됐고 강원도의 한 기차 역사였다. 형사님, 저는 고백합니다. 43년 전에 저는 제가 낳은 딸아이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2년의 비정함을 무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모진 매질에 걸핏하면 쫓아오는 빚쟁이에 그 모든 것보다 두려웠던 굶주림. 저는요, 그것들에게서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형사님은 이쯤에서 예상하셨을까요? 네, 저는 강원도의 기차역인 남춘천역에 제 아이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기차역이 사라지고 남춘천역은 이전해서 복선 전철역이 되었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신 작은 사모님이 너무나 내 딸과 닮았던 겁니다. 나의 딸일 거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나서지 않았죠. 내가 네 애미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그 아이는 고아여야 했으니까요. 고아였기 때문에 강호성의 여자가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작은 사모님, 아니, 마지막으로 한번 이름을 직접 불러보고 싶네요. 우리 미란이는 강호성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 한 번 버림받은 아이를 또 한 번 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강호성이라는 놈을 살려두어야 되겠습니까? 형사님, 모든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죄악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여야 하는 형사님께 이런 선택을 한 저는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신, 그때 강호성에 대한 서류를 형사님께 드리지 못한 것 내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서류의 복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강호성은 사본이 이 자신이 없애버린 것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본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역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강호성을 벌하는 것은 작은 사모님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방옥순의 생각과 달리 주미란과 방옥순은 친자 검사 결과 모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동현은 방옥순이 주미란과 납골당을 찾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미란의 납골당을 찾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옥순이 남은 서류 사본을 납골당에 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강호성이 선거에서 당선되고 무사히 퇴원까지 한 것을 TV 뉴스에서 봅니다. 서동현은 지켜야 할 세상이 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는 한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다짐합니다. 소설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거 무척 재밌는데요. 네, 여기까지 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거 글로 읽으면은 훨씬 더 다른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네. 읽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쪼끔 기침 증상이 날 것 같아서 참느라고 예. 근데 네. 기침 매 소리가 몇 번 들어오긴 했는데 예. 그래도 매끄럽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김미경 기자의 요 정도는 당연히 미리 또 양해를 구하셨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 강호성이 안 죽었네. 네. 죽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지금 선거에서 당선이 당선까지 됐어요. 됐고. 예. 근데 어쨌건 서동현이 지켜야 할 세상이 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는 한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네. 다짐을 했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지는 열린 네. 결말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이 가사 도우미 방옥순의 편지, 네. 이렇게 긴 걸 다 혼자 하게, 게다가 이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예. 네,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를 보니까. 그쵸. 아니다, 아니야. 요즘에서는 예. 근데 좀 어쨌건 할머니라고 하긴 좀 그렇지요.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할아버지 목소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건 좀 깊이 사죄드리고요.
일단 충격적인 거는 모녀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아우 이게 또 반전의 반전이네. 아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네. '아니 강호성이 죽인 거 이렇게 너무 맨 처음부터 그러게 예 너무 공개적으로 살인 사건을 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서 좀 내놓고 시작을 하는 놀랐었는데 예.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사이다보다 인제 고구마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서동현이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 다 강호성이 그거를 가로막어. 예. 예 다 일일이 막 사람 보내서 감시하고 하면서 다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사이다를 위한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네.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사건 해결이 아니고 열린 결말이 됐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 '아 좀 답답하고 그래서 좀 싫어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정치부에서 한 7-8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면 정말 이 권력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압력을 휘둘러서 음. 무마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 뭐 그런 측면들을 한번 '이거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오히려 더 현실감이 어. 예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소개를 해 드리게 그렇군요. 됐어요. 이 제이럴 타운이 뭐 엄청난 데인가 봐요. 무슨 VIP용 승강기가 따로 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깐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강호성이라는 놈이 아주 참 소시오패스에다가 네. 연기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예. 실수를 합니다. 신발을 신은 채 뛰어들어서 시신을 끌어안고 오해를 하는데 그 천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뭡니까 그 교살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도 뭐 당연히 알고 네. 있는 것처럼 네. 관심을 거기에 보이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서동현 그 경감에게 네. 이제 말하자면 의심을 사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놈이 지 부인은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이건 아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뭐 사람 새끼가 아니죠. 이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죠. 그것도 이제 작품에 보시면은 네. 뭔가 고민을 하고 이러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맞아요. 어머니가 인제 며느리를 살해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음. 네 실행에 옮기려고 뒤를 도는 순간 예. 바로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음. 바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줄을 목에 감는다고 네. 나오는데 사실 고 장면이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생략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 끈이 뭐였냐면 이제 작품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서동영 경감이 이렇게 끈에 뭐 이렇게 무늬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가 알아차린 게 어. 강호성의 구두 신발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구두끈. 예.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강호성이 집에 가면서 구두끈을 풀어 가지고 손에 감고 있진 않았을 거라 그렇죠. 아마 어머니랑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준비를 했다. 어머니도 목 어. 예 죽여야겠다라 마음을 먹고 어. 네 신발장에 가서 자기 신발끈을 풀러다가 예.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아마 정황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때 고 짧은 시간 안에 어머니를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고 바로 네. 신발끈을 준비를 해서 목을 조르는 것까지가 아주 네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거라 아. 얼마나 소시오패스인지를 좀 간접적으로 그럼요. 알 수 네.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 존속살인이면 네 정말 그쵸. 짐승이죠, 짐승. 예. 예.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삼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 것이다라고 이제 네.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어머니도 문제 아닙니까? 네 예.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치매이긴 며느리를 죽인 한데 거 아니에요. 예. 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들어왔다 네. 나왔다. 완전히 이제 치매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예. 한다고 나와요. 근데 네. 그 그 장옥란이 어떻게 주미란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냐면요. 음. 그 정신이 좀 나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방옥순이랑 주미란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음. 예 잠깐 그 주미란이 무슨 서류 더미 같은 거를 방옥순한테서 숨기는 거를 이 아. 장옥란이 보고 있었던 정신이 거예요. 돌아온 상태인 걸 모르고. 예예예. 어. 그래서 그러니까 주미란은 원래 방옥순한테도 이걸 비밀로 하고 예 서류를 감춰 뒀었는데 청소를 예. 하다가 이제 방옥순이 고걸 잠깐 보고는 치우려고 아. 하니까 주미란이 아. 그걸 낚아채서 이제 다시 숨기는 거를 장옥란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고는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예. 주미란한테 따지면서 트로피로 머리를 내려친 근데 아.
예 고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예 잠깐 잠깐씩 묘사가 돼요. 네. 이거를 또 이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예. 네. 그 뒤에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악의 죽은 자의 일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 죽은 자의 일기가 바로 그 주밀한의 예 주미란의 일기였습니다. 일기 예. 예 그래서 인 거고요. 보통은 그 안에 이제 뭐 그 강호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다 적어 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방옥순이 일기에서 뜯어낸 상태로 네. 서동현 경감한테 손에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니까. 예 증거로 제출을 했다가 예. 이제 다시 돌려주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걸 어 본인이 좀 보관을 하고 예.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그래요. 보면은 음. 강호성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 강호성을 "꽃가루 알레르기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음. 제가 끝에만 나왔는데 자동차 시트를 메밀로 근데 이렇게 그 몰래 메밀 바꿔 놓습니다. 나도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메밀로 바꾸면 그거는 알레르기를 유발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은하게 계속 아. 강호성한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 자동차 그러니까 서서히. 시트니까 예. 근데 또 시트에 까니까 양이 꽤 그래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 운전하는 동안에 그거를 계속 어 맡게 되니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강호성이 하필이면 또 고속도로에서 근데 사고를 그 내는 상황이 된 강호성 거죠. 강호성 같이 오만한 자가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다녔을까요? 예 어 그러니깐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음 운전해 주시는 분이 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살짝 요런 예. 허점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음 그래도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아마 뭐 차가 한 대만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개인 차량에다 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뭐 생각도 들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 네. 이런 자들은 그 비밀이 많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혼자서 다녀야 했을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주미란의 그 일기장 나는 마침내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네. 법은 그를 옭아맬 수 없으니까. 아 나 여기서 속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아. 왜 권력 있는 자들은 법을 피해 가죠? 어떻게 하면 피하는지도 잘 알고 그리고 그 법을 이제 재판하는 사람과 또 다 네트워크가 되어 아 있다 진짜 보니까 예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네. 정태용 얘기 나오잖아요. 정태용 네. 최측근 보좌관. 정태용이 네. 배신할 리가 없다는 신뢰. 이런 자들이 꼭 배신하죠. 비슷한 원래는 그래야 자들이니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태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요. 예. 본인도 정치를 되게 하고 싶어 했던 인물인데 아. 자신의 이제 환경이나 배경상 그 본인의 이름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호성이 필요했군요. 예. 그래서 강호성이 필요해서 '강호성이 아니면 자기한테도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 강호성이 악행 같은 거 있잖아요. 보육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지영이를 네. 폭행하거나 이러는 것까지 다 알고도 이제 그거를 이제 협력하고 또 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어 보좌했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 뒤에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예. 음. 뭐 큰 줄거리에는 뭐 저기 하지 예. 않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태용 네. 같은 인물은 강호성이 자기 이제 사람을 그렇게 부리는 장면이나 고런 부분들을 예. 표현할 때 그리고 좀 예. 활용을 했습니다. 김 기자가 이제 기자 생활 벌써 경력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아 예전이죠. 자주 보는 장면이 기자회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 강호성이가 그 기자회견 하는 장면을 '아 요거는 좀 몰입이 좀 돼서 넣으셨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자들이 이런 놈들이 꼭 존경한대. 항상 "존경하는 그죠. 존경하는 존경하는 국민. 국민 여러분." 막 이러면서 예 목소리는 좀 비열하게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음. 근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예. 그 국회의원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 위가 존경하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 동료 의원을 절대 존경하지 않죠. 예. 아. 항상 이제 뭐 회의 국회에서 본회의를 하거나 상임위원회 음.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혹은 존경하는 뭐 상임위 의장님 위원장님 하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요걸 꼭 붙이거든요. 그게 제일 1 위고 두 번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 아니 저는 가끔 이제 공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이런 분들이 멘트를 할 때 네. 옆에 그 뭐예요? 그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에 아 손을 올려 놓고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찌리리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게 그런 거 그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는 말이 진짠지 거짓 이건 판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공상을 네. 가끔씩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기자들이 어떤 뭐 그 항변과 의혹이 가득한 해명 뭐 요런 기자회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퇴를 해 버리니까 네. 질문조차 음. 할 수 없었죠. 오히려 그때 질문을 못 했다고 하는 장면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질문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그럼. 많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예. 했겠는데.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선거가 열흘 남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사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인제 그 그럼 여당의 후보인데 여당 후보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때쯤이면 저 법상으로. 저기 죄송한데 그냥 김 기자 죄송한데 이건 네? 소설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 여당 후보가 질문이 없는 건데 뭐 많아야 되는데 당이랑 이게 서로 얘기가 합의가 된 되고 거냐. 논의가 된 건지부터 해서 그러면은 영인 대안은 시간이 있는지. 중요한 데 영인 시장을 아예 자리를 포기하는 거냐 막 어 이러면서 예. 그럼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질문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러네. 아니 그리고 그 사퇴를 했으면 사퇴를 한 건데 무슨 뭐 노인의 여성의 뭐 인권이 뭐 협회에서 네. 전부 다 후보 사퇴 철회하라고 이거 뭐야? 예. 그래서 여기도 쪼끔 인권이라고 얘기가 이상하죠. 그죠? 나오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인권 관련 단체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전 포섭이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그 그렇죠. 8 시간 동안에 여덟 예. 그래서 왜냐 8 시간이란 말이 있었구나. 예. 그러면서 이 단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정치권의 후원을 받거나 기업의 음. 후원을 받는 단체들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여당이니까 여당이 예산 편성권을 갖잖아요. 이제 정부를 예 어 정부의 장관이고 뭐고 이렇게 다 여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예 와.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얼마나 중요한 김 이 기자 협회나 단체 예? 아니 김 기자 이게 뭐 전실성이 확 높아져 가지고 너무 예. 더 다 재밌네. 포섭이 된 거예요. 예. 네. 포섭이 다 된 김 겁니다. 예. 기자가 이렇게 배경 설명해 주시니까. 근데 네. 저는 여기에 그 인터넷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기사들이 요즘 바로바로 뜨지 않습니까? 1 네. 분에 30-40 개씩 쏟아지는 관련 기사는 네. 제목만 다르고 전부 같은 내용들이었다. 네. 요것도 좀 맞는 말인가요? 사실 1 분에 30-40 개까지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 네. 그래도 한 1 어쨌건 분에 한 10개 정도는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네. 정도로. 왜냐면 음. 기자회견을 듣는 기자들이 그래도 한 최소 50-60 어 명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뭐 선거에 만약에 진짜 영인시장이 서울시장급이라면 뭐 100 개의 매체가 모일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럼요. 예 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그러고 후보 사퇴를 했다니까 얼마나 큰 음. 뉴스겠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그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그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 너무 짜증나요. 네. 그래서 이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경찰서 서장도 아니고 음. 그 서울경찰청도 있고 네. 네 영인경찰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찰청장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찰청장은 본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청의 아 청장을 움직일 정도면은 이건 서울시급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사실 네. 서울시장도 이거는 못하는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영인시를 그냥 뭐 이름 없는 작은 도의 한 시장쯤으로 여기시잖아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그럴 없는 수 있죠. 데니까 이런 가공이니까. 네. 예. 작은 시라고 생각하실까 봐 일부러 네. 네 서울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요런 네. 부분들 디테일을 쪼금 살리려면 네. 고렇게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 그랬습니다. 예. 김 기자의 그 해설과 이 배경 설명 요게 이 작품을 더 빛내주네요.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미란과 방옥순 네. 방옥순은 결국 주미란이 자기 딸인 것으로 알고 그쵸. 예 계속 사망했잖아요. 죽어갔는데 아니, 알 아니요.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나요? 예예예. 어 왜냐면은 예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대교에서 네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내린다고 예. 예. 뛰어내린 것까지만 나오고 그러고 아 나서 이 예. 방옥순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안 없는데 저는 나오는군요. 예. 예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뒤에 네. 방옥순이 주미란의 납골당을 찾은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그 사건 전인지 사건 후인지 시점이 살짝 네 불분명해서 아마 아 살아남아서 간 건가 음. 싶기도 하고 요 부분은 이걸 책으로 읽으신 분들
네. 의 의견을 좀 받겠습니다. 댓글로 남겨 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건 중요한 건 주미란과 방옥수는 결국 모녀 관계는 아니었다. 이게 네. 모녀 관계였으면 이게 너무 우연이잖아요. 너무 네, 우연이지 어떻게 되는 방옥순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착각이 음. 이 사건을 계속 이끌어가는 이제 아하. 동력이었던 거죠. 그렇죠. 강호성을 그러면 네네. '내가 나의 딸을 대신해서 음. 벌하리.' 아. 요 마음가짐이 안 그랬으면은 이제 중간에 뭐 진짜 서동현한테 그 사본 자체를 넘겼을 수도 그렇죠. 있고 아예 넘겨서 예. 그 뭐 정말 경찰력으로. 그러면은 아예 수사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이 살인 그렇죠. 사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제 네. 강호성의 비리에 대한 수사도 같이 될 텐데 고런 부분이 막혔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옥순의 그런 선택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호성을 직접 벌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음음. 마지막에 강호성이 교통사고를 하다 당한 걸 텐데 예. 뭐 어쨌건 그 고구마 예 고구마이자 사이다이 뭐 맞습니다. 서동현 경감의 말이 작가의 그 말이 투영돼 있다. 생각이 투영돼 네.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켜야 네. 할 세상이 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는 한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네. 그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정혜연 작가, 이 작가 소개를 좀 해 네. 주시는데 1981 년생이시더라고요. 젊은 분이에요. 아 네. 젊은 분이시고 최근에 이런 추리 스릴러 작품을 되게 많이 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일단 그 12년도에 그러니까 네. 2012년도에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이라는 곳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음. 그때 작품이 백일 음. 청춘이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2016 년에 예스이사에서 한 그 공모전에서 어 봉평 아파트 꽃미남 수사일지로 대상을 받으셨대요. 네. 그리고 그 2018 년에는 CJ ENM하고 카카오페이지가 공동으로 주최한 또 공모전에서 내가 죽였다라는 작품으로 금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래서 음. 굉장히 그 수상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2년 그때 데뷔를 하신 거일까요? 아 원래는 20대 때부터 그 로맨스 장르 소설을 써 아 오다가 예. 예 나중에 이제 스릴러로 전향을 했고 이 네. 추리 소설물들에서 좀 반향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뭐 평단에서는 스릴러 문학의 어. 유망주라는 얘기도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30권 이상 작품을 쓰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음 다작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맞아요. 자세하게 여쭤본 거고요. 이분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네. 네. "사람의 저열한 속내나 진심을 가장한 말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네. 네. 그래서 요 뭐 작품의 제목도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악의랑 네.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사람의 악의라는 뭐 주제도 그렇지만 네. 그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도 그 범인이 쓴 자기 이제 그 회고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과 네 음. 그 히가시노 게이고 그때 가가 형사죠, 거기 맞아요. 주인공이. 아 예. 네. 가가 형사 맞죠? 저 자꾸 예예. 헷갈리는데. 가가 네. 형사가 그걸 해결해 내죠. 예. 그래서 가가 형사가 하는 인제 수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맞아요. 구성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서동현 형사가 수사하는 것과 이제 음. 중간중간에 주밀안의 일기가 음.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네.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 음. 작품에서는 주밀한 의 그 일기 내용이 전부 진실이었죠. 예. 네. 그쵸. 그것이 다르긴 한데 어쨌건 뭐 제목도 같고 또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 범인을 먼저 밝히고 하는 경우의 소설들이 꽤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정혜연 작가도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고런 네. 좀 비슷한 특징을 이렇게 맞아요, 골라 맞아요. 네. 찾아내는 것도 재미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미경 기자가 앞서서 소개해 드린 두 작품도 아주 재밌습니다. 트지 네. 토나리의 사랑을 주세요. 가네시로 가즈키의 고 그리고 이 악의까지 재생 목록으로 네. 이제 당당하게 꾸려질 수 있으니까 재생 목록 통해서 만나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에 대한 뭐 소감도 좋고 청취 소감 댓글로 주시면 김미경 기자가 답글 시간이 되는 대로 드릴 겁니다.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 상태가 썩 예. 좋지가 않아서 괜찮았어요. 중간중간에 너무 그건 죄송해요. 괜찮았어요. 실수가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걸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작품을 언제쯤
네. 애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고걸 좀 아.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뵙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또 정혜연 작가 작품 중에서도 재밌는 작품 많다고 하니까 그러게 제가 한번 말이에요. 더 네.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김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